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59일간의 공식 운영 기간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고속도로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데요. 경제 분야로만 좁혀보면 핵심이 뭡니까? 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대선을 치른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를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 역할을 국정위가 맡았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입니다. 새 정부의 지난 2달 생각해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생 회복, 정치 회복, 외교 회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분투했고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고자 국정을 더 많이 공개하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국정위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29개 과제가 경제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국정위는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성장 동력을 발굴해 잠재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5년 국정과제에도 이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죠. 네, 국정위는 민간 투자와 연기금 등을 활용한 10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과 국가 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벤처기업과 상장 벤처기업 성장 지원에도 40조 원을 투자합니다. AI 등 혁신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아리백 산단 조성 사업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5만 장 이상과 양질의 데이터 조기 확충, 핵심 기술 인재 확보 등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네, 또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한 번만 적발돼도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 망신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의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 더 센 상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국정과제는 정부의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신임 금융위원장에 2억 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조금 전 임시회의를 열어 금감원장까지 제청까지 마쳤는데요. 차기 금감원장에는 이찬진 변호사가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2억 원 전 차관과 이찬진 변호사 각각 어떤 인물들입니까?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장에 2억 원 전 기재부 1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개월여 공석이었던 금감원장 자리에는 이찬진 변호사가 임명 제청됐습니다. 이찬진 후보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일 분과장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 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금감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만 남겨두고 있는 만큼 일단은 공석인 금감원장이 먼저 확정되고 금융위는 당분간 김병완 현 위원장 체제로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 남아 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대국민 보고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빠진 건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의 의견 충돌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금융위의 감독 권한을 금감원과 같은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계속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금융권에선 수장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인선부터 나서면서 급한 불을 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주요 정책금융기관장 역시 공석인 상태인데요. 산업은행 회장과 수출입은행장 자리가 공석이고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 기업은행장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거래 시간 확대를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했는데 대부분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가 12시간 거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지난 8일까지 대표이사직인의 공식 입장을 회신받았습니다. 대부분 거래 시간 연장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노무와 전산 부담에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렸는데 특히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입장이 두드러졌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은 전산 개발과 수정에 소요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1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안은 프리마켓이라는 것을 개념을 아예 안 들고 그냥 1시간만 일찍 시작하자잖아요. 1시간만 땡기고 애프터마켓 운영하고 요 안을 저희가 적용하기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정규장 개장을 앞당기는 것보다 인력 운용과 노무 측면의 부담이 적은 2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의 출근 시간 조정이나 늘어나는 업무 시간에 대한 고충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규 시간을 그렇게 확 늘리는 거는 좀 무리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간에 거래할 사람도 많이 없고요. 지금 그 거래 시간이 짧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일부 증권사는 프리마켓 운영 후 호가를 정규장으로 넘기지 않는 3안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1안의 인력 운용 부담, 2안의 매수 증거금 계산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주식 거래 시간 연장이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정책 목표에 끼워 맞추기 위한 행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대체 거래소를 통해 12시간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급작스레 시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넥스트레이드의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3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복수거래 체제가 되면서 거래소도 거래 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내부적으로 시스템 개발 준비에 들어가긴 했지만 인프라 구축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올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효과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가계빚 증가율이 안정되면서 이번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오늘 정부가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대출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장에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지난달 전 금융권 대출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2조 2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가계대출은 4월부터 6월까지 계속 5조 원 이상 증가해 왔는데 이번에 대폭 축소된 셈입니다. 증가폭은 안정됐지만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주택 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금리 얘기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가계대출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일단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은 집값, 그리고 가계부채, 수출, 그리고 내수 등입니다.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가계부채 증가폭도 축소된 만큼 금리 인하 허들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생회복 쿠폰으로 소비가 개선됐음에도 KDI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부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인 것은 부담인데요. 하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이라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미국의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94.4%로 전날보다 8.5%포인트나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즉 빅컷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것이라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경기 부양 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아무래도 금리 방향이 앞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지금 씨를 한 되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확장 재정 기조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확장 재정과 기준금리 인하 모두 경기 부양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동시에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강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자산시장 버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의 채권 공급이 늘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 즉 수익률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특히 장기 금리를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장기 금리 상승 때문에 일부 상쇄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중국의 BOE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14년 8개월간 OLED 패널 수입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예비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삼성 디스플레이가 승기를 잡았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지난달 예비 판결에서 중국의 BOE에 14년 8개월간 미국 시장의 OLED 패널 수입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핵심 기술을 개발한 기간을 14년 8개월이라고 보고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 기간을 산정을 했습니다.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했는데도 BOE가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면서 삼성의 실질적인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OE는 과거부터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들을 이른바 산업 스파이로 영입해서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를 자주 해왔습니다. 삼성은 이번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를 하고 지난 2023년 10월 ITC에 BOE를 제소를 한 겁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쯤 나올 예정인데 ITC가 이번 예비 판결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을 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14년 8개월 수익 금지라면 철퇴를 내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 막상 완제품 형태로 들어가는 OLED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BOE는 아이폰에 OLED를 공급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장은 아이폰에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완성품 형태로 미국에 수입되는 아이폰용 이 BOE OLED 패널은 이번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애플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아이폰도 이번 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TC는 중국의 BOE 본사 또 미국 현지 법인의 미국 내 마케팅, 판매, 광고 등을 포함해 이런 모든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철퇴를 내렸는데 이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번 판결을 보고 기술 탈취를 한 기업의 제품을 계속 쓰는 것은 자국 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중국 쏠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 어느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보게 될 건지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네, 이번 ITC 판결로 수익 금지 대상이 된 것은 BOE의 중소형 OLED입니다. 중소형 OLED가 들어가는 제품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또 PC용 모니터인데 판매 규모로만 보면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이폰에 공급하는 OLED 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30%, BOE가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기술력에서 앞선 삼성과 LG는 플래그십 모델에 주로 쓰고 중저가 모델에는 BOE를 선택해서 다변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BOE는 최근 지난해 이제 생산된 아이폰 보급형인 아이폰 16E에 OLED를 대량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당장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BOE의 저가 공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인데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조치로 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한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사인데 지분을 삼성전자가 84.8%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 SDI가 15.2%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업체들이 우리 기업을 기술 탈취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좀 신뢰도가 추락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업이 좀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 목걸이 선물 의혹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비리 등의 악재가 겹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식 거래는 정지됐고 주력 사업인 지주택은 존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취재기자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굉장히 복잡한데요. 지금 서희건설에 어떤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총 3가지 이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에서 착용했던 6천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를 청탁성 선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직 임원의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서희건설이 주력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네, 정치적 스캔들에 더해서 본업에서도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 최근 서희건설 개발 부문의 이제 송모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서 14억 원 규모의 이제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송 부사장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 지주택 사업 관련 전직 조합장에게 13억 7,500만 원의 뒷돈을 건네고 그 대가로 물가 상승분 1.7배에 달하는 385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관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임원이 15억
1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을 저지른 경우 상장 적격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조회 공시를 요구하면서 서희건설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고요. 서희건설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다음 달 2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제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이 횡령 배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심사 기간 동안 추가로 거래 정지가 지속됩니다. 이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면 기업심사위원회가 기업의 계속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따져본 후에 상장 유지 또는 폐지,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또 지주택 사업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서해건설이 이 지주택 사업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주택 조합의 이 문제를 살펴보라고 지시를 하면서 서해건설에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이제 지주택이라고도 부르는 사업은 무주택 세대주가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일반 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토지 확보 지연이나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또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또 무산되는 곳들도 적지 않이 생겨나면서 이제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 사업, 지옥택 이런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지주택 사업을 통해서 서희건설은 급격히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지주택 사업 누적 수주액만 10조 원에 달하고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도급공사 실적 등으로 순위를 매기는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지난 2020년 33위에서 올해에는 16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현재 국내 지주택 사업장은 618개소, 약 36만 가구 규모로 총 조합원 수만 26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중 187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서희건설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후보 시절부터 지주택 사업에 대한 문제를 눈여겨보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공개적으로 서희건설을 지목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이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물론 정말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의 미래가 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네, 올해 건설업계 참 다사다난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공약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나 했더니 안전사고의 정책 리스크까지 아직 겨울도 오지 않았는데 된소리를 맞은 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건설 산업은 좀 산업 재해와 좀 가장 맞닿아 있는 산업인데다 또 이제 건설사들의 좀 안전 관련 투자 증가에도 이런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좀 과거와 달리 현장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아예 신규 수주를 중단하는 식으로 강도 높은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최악을 지나고 있는 건설 경기에 안전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원가 상승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봤고요. 최근에는 이 주택 공급 비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주택 사업까지 좀 대수술이 예고된 만큼 업황 개선이 더디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산재 예방 전문기관과 안전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코레일이 힘을 모아서 철도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